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행을 맡은 후입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자기 80번째 생일에 이란과의 종전을 발표한 게 정말 우연일까요? 미국 시간 6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글 하나를 올립니다. 이란과의 합의가 완료됐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하는 것을 승인한다. 동시에 미 해군의 봉쇄도 즉각 해제한다. 세계의 배들이여 엔진을 켜라. 기름이 흘러나오게 하라. 비슷한 시간에 파키스탄 총리 셰바즈 샤리프가 트위터에 발표합니다. 양측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영구적으로 종료한다고요. 그리고 6월 19일 다세디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린다는 일정까지 같이 공개됐습니다. 개전 106일 만의 종전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단순한 평화협정이 아닙니다. 이건 동맹신화가 깨지는 순간의 첫 공식 기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협정에 실제로 무엇이 들어가 있고 무엇이 빠져 있는가. 둘째, 트럼프가 협상 서명 1시간 전에 네타냐후 총리에게 말 그대로 욕을 했던 그 통화에서 진짜로 드러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한국이 지금 가장 먼저 읽어야 할 한 문장. 트럼프가 뉴욕타임스에 직접 던진 그 말, 중동의 수호자가 되는 대가로 그 지역 수입의 20%를 받겠다는 그 한 문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먼저 한 가지를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른바 보수 주류 매체들은 이 사건을 트럼프의 외교 승리라는 프레임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미국 자체 언론인 뉴욕타임스 그리고 엑시오스가 직접 보도한 내용을 같이 놓고 보면 이게 승리라고 부를 수 있는지부터 다시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세 개의 층으로 내려갑니다. 1층은 표면, 합의문 자체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호르무즈 개방, 봉쇄 해제, 250억 달러, 그리고 60일 추가 협상의 정확한 구조. 2층은 동기. 왜 지금이고 왜 이 조건이며 진짜로 양보한 쪽은 누구인가. 그리고 3층은 좌표. 이 합의가 한국에 남기는 진짜 청구서가 무엇인가입니다. 주류 매체가 빠뜨린 게 정확히 어디인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먼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201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공습으로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직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해버렸어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한순간에 막힌 겁니다. 그리고 4월 13일 미국이 이란 항구들에 대한 해상 봉쇄로 응수합니다. 미 중부사령부 발표에 따르면 봉쇄 기간 동안 85척의 선박이 차단되고 3척이 납포됐어요. 미국 측 추정으로는 이 봉쇄가 이란에 하루 5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14일 합의가 발표됐습니다. 중재의 중심에는 파키스탄이 있었어요. 카타르, 사우디, 그리고 튀르키예가 보조했고요. 미국과 이란이 직접 마주 앉지 못한 채로 이슬람권 국가들이 셔틀 외교로 합의를 만들어낸 구도였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말이 있죠. 석 달 넘게 끌어온 외교 무대의 결론이 결국 전쟁 시작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이란 국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14페이지 분량의 초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란 측은 호르무즈 즉시 재개,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보유하지도 않겠다는 서약, 그리고 핵 프로그램을 현재 상태에서 동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미국 측은 해상 봉쇄 해제, 250억 달러 규모의 이란 동결 자산 해제, 그리고 한시적 석유 제재 면제를 약속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60% 농축 우라늄 약 440kg,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확인한 수치인데요. 이 우라늄 처리 문제가 합의에서 빠졌어요. 60일 동안의 추가 협상 의제로 미뤄진 겁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미국이 처음 요구했던 건 이 우라늄을 이란 밖으로 반출시키는 것이었는데 최종 합의에서는 이란 영토 안에서 유엔 감시하에 희석한다는 쪽으로 후퇴했어요. 한 가지 더 짚어둘 게 있어요. JD 펜스 부통령이 CNBC 인터뷰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단기 합의는 호르무즈를 즉시 재개하며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조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포함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줄, 이란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절차를 통과한 후에야 미국이 제재를 해제할 것이다. 즉 합의가 서명되더라도 미국이 칼자루를 끝까지 쥔다는 구조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 합의를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양측이 최종 해결을 향해 노력을 배가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어요.
외교 무대에서 희망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건 합의가 그만큼 깨지기 쉽다는 평가입니다. 발표 시점도 묘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6월 15일 새벽 6시 30분경, 미국 시간으로는 14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트럼프 대통령의 80번째 생일이었어요. 백악관 잔디밭에서는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UFC 격투 이벤트가 한창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이란 측은 자국 시간으로 14일을 넘기지 않도록 발표 시점을 조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발표는 이란 자정 직후, 그러나 여전히 미국 시간 14일에 떨어졌어요. 이게 정말 평화 협상이었을까요? 아니면 트럼프 생일 이벤트의 일부였을까요? 이 질문은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한국 시간 15일 오전 코스피는 5% 넘게 급등했어요. 장중 한때 5.7%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5.5%, 홍콩 항생은 1.2% 올랐고요. 국제유가 브렌트유는 4% 하락해서 배럴당 87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전쟁 기간 중 100달러에 근접했던 가격이에요. 한국 정부의 반응, 청와대 측은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양측의 합의가 타결돼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조속한 개방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재명 정부가 3월 24일부터 가동했던 선제적 비상대응 체제가 결국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시장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표면입니다. 그런데 이 표면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미국이 분명히 이긴 협상이라면 트럼프는 왜 협상 서명 직전에 동맹국 총리에게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요? 공식적인 답은 이렇습니다. 협상 서명을 몇 시간 앞두고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 남쪽 외곽을 공습했어요. 헤즈볼라 거점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시점이 묘했습니다. 협상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트럼프가 격분해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엑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판단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인간이라고 욕했다는 겁니다. 일견, 그럴듯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뉴욕타임스와 엑시오스의 후속 보도를 같이 읽어보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트럼프가 네타냐후에게 진짜로 했던 말은 따로 있었어요. 너는 미국에 매우 감사해야 한다. 우리가 협상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2시간 안에 사라졌을 것이다. 자, 이게 동맹국 정상 사이의 대화입니까? 이건 후원자가 채무자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즉, 이번 합의의 진짜 함의는 이겁니다. 미국이 자기 최우방 동맹조차 욕하면서 거의 강제하다시피 협상 테이블에 묶어둬야 했다는 것. 이건 미국 외교의 위대한 승리가 아닙니다. 이건 동맹 관리의 폭력적 비용이 처음으로 공개 무대에서 드러난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 미국 본인이 어떤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뜻일까요? 트럼프 본인의 목적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두 번째 층입니다. 먼저 부메랑부터 던져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트럼프와 한 인터뷰에서 매우 무거운 한 문장이 나왔어요. 만약 이란과의 최종 핵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은 군사 공격을 재개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 수입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중동의 수호자가 될 것이다. 자, 이게 평화협상의 언어입니까? 이건 보호비를 받는 자의 언어입니다. 이번 합의는 본질적으로 평화로 포장된 석유 거래입니다. 트럼프가 호르무즈 개방을 그토록 서둘렀던 이유, 미국 내 휘발유 가격, 중간선거 시즌, 그리고 노벨 평화상 사이클이 도는 시점에서의 평화의 대통령 이력 만들기, 이 세 가지가 한 줄로 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거래 논리는 우리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그 논리입니다. 방위비 5% 요구, 반도체 보조금의 조건, 환율 압박 모두 같은 어휘로 쓰여 있어요. 너희가 우리 보호를 받고 있으니 비용을 내라. 다른 점이라면 중동에 대해서는 그 비용이 20%라는 숫자로 공개됐다는 점뿐입니다. 옛 우화에 이런 게 있죠. 왕이 농부에게서 빌렸던 쟁기를 돌려주는 척하면서 그 쟁기를 사용할 때마다 새로운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번 합의의 구조가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란 측은 250억 달러 자산 해제와 봉쇄 해제로 승리를 선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핵농축 60%, 우라늄 처리권은 60일 협상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60일 동안 미국은 언제든 협상 결렬을 선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진짜 승자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 협상의 진짜 수혜자는 중재국 라인이에요. 파키스탄이 외교 자본을 가장 크게 챙겼습니다. 그 뒤로는 중국의 그림자가 보이고요. 카타르는 중재 허브로서의 위상을 굳혔고 사우디는 지역 안정 이미지를 회복했어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은 정치적으로는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이란 핵의 일시 동결이라는 안보 이득은 가져갔습니다. 결국
미국이 짊어진 외교 비용에 비해 미국의 순이익이 가장 적은 협상이었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의 보도되지 않은 사실이 있어요. 4월 초 파키스탄과 중국이 이란의 평화 5개 항제안을 들고 갔을 때 이란이 내놓은 역제안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 추후 침공 방지 보장, 전쟁 배상,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 주권의 국제적 인정, 이 4가지 중에서 이번 최종 합의에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미국 측이 직접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란이 제시했던 협상 조건이 거의 그대로 관철된 형태입니다. 합의가 전쟁 이전 상태의 복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이전보다 이란이 한 칸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가지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 이번 전쟁이 윤석열 정부 시기였다면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의 확실하게 호르무즈에 함정을 파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파견은 지금 보수 매체가 동맹의 의무라고 부를 만한 무엇이었겠죠. 같은 보수 매체들이 그저께까지만 해도 이재명 정부의 주저를 비판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함정 파견을 요구했을 때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로 시간을 끌었어요. 일부에서는 이걸 동맹 신뢰의 위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월 15일 아침 코스피어 퍼센트 반등이 그 결정의 결과를 시장에서 직접 채점하고 있어요. 한국이 분쟁에 직접 끌려 들어가지 않은 게 결국 가장 큰 경제적 이득이었습니다. 아니, 한번 보세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협상 1시간 전에 베이루트를 공습합니다. 동맹은 흔들리고 중재는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하고 있어요. 이 구도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 매체는 이걸 미국 외교의 위대한 복귀라고 부르고 있어요. 동맹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새로운 시대가 깔끔하게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없는 시대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도를 정확히 보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한국 주류 매체 안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 번째 층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시야를 더 넓혀봅시다.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한 세대 단위로 사이클이 도는 관계입니다. 1953년 모사데크 정변, 1979년 인질 사태, 2003년 이라크 전쟁의 그림자, 2015년 핵합의, 2018년 그 합의의 파기, 그리고 2026년 이번 종전, 거의 한 시대마다 한 번씩 양국은 충돌하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이전 사이클에서는 1953년이든 1979년이든 2015년이든 미국이 항상 협상의 칼자루를 쥐고 있었습니다. 조건을 제시하는 쪽이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통행료 없는 개방이라는 조건으로 내놓으면서 처음으로 미국이 이란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건 권력균형 이동의 작은 견본이에요. 여기서 한 문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맹이 더 이상 자동이 아닌 시대에 한국이 가진 가장 위험한 자산은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가정 그 자체입니다. 삼국지에서 동탁이 죽고 나자 그를 따르던 부장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로운 주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장들이 됩니까? 아니면 자기 영토를 가진 제후가 됩니까? 이 질문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6월 19일 제네바 서명시까지 닷새 안에 한국 외교가 어떤 자리에 서느냐로 답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이번 합의 그 자체보다 더 무거운 무엇을 미루었는가? 그것입니다. 먼저 한국이 이번 전쟁에서 차지했던 거의 보도되지 않은 위치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천국 미사일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LIG 넥스원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 개발한 한국형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이걸 운용하는 곳 중 하나가 아랍에미리트 UAE인데요. 전쟁 발발 직후인 2016년 2월 28일 두바이 상공에서 이 천궁이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을 처음으로 실전 요격했습니다. AFP 통신이 폭발 장면을 보도했어요. 즉 한국 정부는 분쟁에 직접 참전하지 않았지만 한국산 무기는 이미 미국 동맹망 내부에서 이란을 적으로 만난 상태였습니다. 정부의 비참전은 외교적 선택이었지만 한국 방위산업의 경제적 참여는 시장 메커니즘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 이중 구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다음 5년의 핵심 과제가 됩니다. 두 번째로 미뤄진 것, 60일이라는 숫자를 다시 봅시다. 6월 19일에 서명을 하면 60일 후는 8월 18일 전후입니다. 미국 의회 휴회가 끝나는 시점이고 한국으로 보면 광복절 직후예요. 그 시점까지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에서 최종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트럼프는 뉴욕타임스에 이미 분명히 말했습니다. 군사 공격 재개.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이건 합의서 설계의 기본 옵션이에요. 이란이 보유한 60% 농축 우라늄 440kg은 무기급인 90%까지의 기술적 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IAEA의 평가입니다. 즉 8월 중하순 한국은 다시 한번 이번엔 더 짧은 시간 안에 에너지 충격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번 전쟁이 한국에 끼친 직접적 타격은 사실 유가만이 아니었어요. 반도체 공급망이었습니다. 헬륨, 브롬, 그리고 그 외 산업용 가스의 상당 부분이 중동을 거쳐 유통됩니다. 전쟁이 시작된 직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산업용 가스 수급에 직접적인 차질을 겪었어요. 코리아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이 가스들의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한국 반도체 생산 라인의 단가가 직접 압박을 받았습니다. 즉 중동 분쟁이 단순히 유가 충격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가장 단단한 기둥인 반도체 산업의 원가 구조를 직접 흔든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60일 뒤에 이게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게 오늘 이 합의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청구서입니다. 세 번째 미뤄진 것, 양국 모두에서 합의가 국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란 측에서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려야 했어요. 국익과 존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배신자로 부르지 말라. 강경파의 반발이 그만큼 거셌다는 뜻입니다. 미국 측에서도 이스라엘 정부 장관들이 이미 합의를 비판하고 나섰어요. 이스라엘은 이 협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양쪽 다 합의는 정상끼리 했지만 국내 정치는 합의를 떠받치지 않습니다. 한국에 주는 함의가 무겁습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외부 안정성이 두 정상의 약속에만 묶여 있을 때 우리의 에너지와 안보 좌표는 그 두 정상의 약속만큼만 안전합니다. 그건 매우 얇은 종이에요. 처음에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트럼프가 자기 80번째 생일에 이란과의 종전을 발표한 게 정말 우연일까요? 이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트럼프 생일이라서가 아니에요. 그 발표 시점은 이란이 자국 시간 14일을 넘기지 않으려고, 그러나 미국 시간으로는 여전히 14일에 떨어지도록 양측이 분단위로 조율한 결과였습니다. 이란 자정에서 몇 분 지난 그 순간 이미 15일이 시작된 이란과 아직 14일인 미국이 만나는 그 1분, 양국의 국내 정치가 그 1분을 정밀하게 조각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1분 안에서 한국 코스피의 5% 반등, 브렌트유의 4% 하락, 한국 원유 수입의 70%가 통과하는 공급선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1분을 좌우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 1분이 어느 방향으로 떨어지든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미리 충격 완충 체제를 가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3월 24일 이재명 정부가 선제적 비상 대응을 지시했을 때 한 일이고, 오늘 코스피 차트가 그 판단을 시장에서 채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음 라운드는 60일 뒤에 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오늘과 같은 운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번 협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무거운 한 가지는 동맹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 세대에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53년에도, 1979년에도, 2003년에도 미국이 동맹국 정상에게 공개적으로 욕한 적은 없었습니다. 2026년 6월 14일 그 선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음에 미국이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할 때, 그게 방위비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환율이 됐든 대북 정책이 됐든 그 압박의 언어는 이번 트럼프와 네타냐후 통화의 어휘로 디자인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어를 미리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채널은 그 언어를 해독하는 일을 합니다. 6월 19일 제네바 서명식, 그리고 8월 60일 협상 마감까지 매 단계를 같이 추적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일 협상의 한국 시나리오 3가지를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